자, 이제 394쪽에 감리 파트 보시면, 자, 이겁니다. 아까 감리에서. 원칙은 승인권자가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직접 주장하는 두 가지 예를 살짝 볼만 해주시면, 승인권자가 사업체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공사업주체라면 항상 이 사람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공공이라면. 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혜택이다 보시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받아 짓는다 하더라도 보다 간단한 건축상 감리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지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그래서 4번에 1번의 기억번처럼 감리자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시장 등이 리무진의 허가를 하였을 때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예외로서 동그라미 2번에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귿번은 아까 기업번처럼 같이 보라고 했던 그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기업번의 사업체가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공공사업체처럼 믿어주니까, 또 하나는 니은번에 건축보상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 이 두 가지는 사업체가 스스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됐고요. 사용검사도 한번 보세요. 옆에 사용검사. 원래는 전체를 완료하고 나서 받는 건데 시장수구청에서 받는 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요거만. 그래서 사업주체는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이렇게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시장문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으라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문수구청장이잖아. 이것만 승인권자가 아니고 이때도 괄호 속에 국장으로서 받은 경우는 국장이 있습니다만 원적으로 시장문수구청장의 사용검사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다만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 공구별로 당연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랬고, 또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영의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단지 전체에 대해서 동별로 받는 건 아니에요. 원래 동별로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할 대상에게. 그런데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은 동별로도 정식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전체가 완료된다 어느 동은 조건이 이행됐고 어느 동은 이행 안 됐다면 조건이 완료된 동 먼저 쓰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사용검사 시기. 자, 검사까지는 15일내 하게 돼 있어. 15일내. 이것도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에서는 7일내, 여기서는 15일내. 좀 더 길죠. 큰 사업이라.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 살짝 볼까요? 우리 임시사용승인은 동그라미 2번에 그것도 니은번 보시면, 기억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의 동별로 완료될 때, 동별로, 대지조선사업은 구획별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 건적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 구획별로 신청하는 건데, 여기도 니은번에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니까 이때는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원래는 동별로 신청 들어가야 되지만 공동주택이라면 동 전체가 아니고 세대별로도 임시로 쓸 수 있게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틀리고. 자,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넘겨보세요. 사업시행에 대한 특례도 다음 보여드리면 되고, 이제 작은 파트 봅시다. 400쪽에 작은 파트.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작은 파트. 지금 주택상환 사채인데요. 이게 회사 사자로 씁니다.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채를 얘기합니다. 이건 민영주택재원이에요. 민영주택재원. 자, 우리 주택상환사채가 주로 민영주택의 재원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 채권이 다 시험범위였거든요.
민영주택 재원이 되는 게 요거라면은 국민주택의 재원이 되는 게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거 하나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영주택 지을 사람이 돈이 부족할 때 부족한 돈만큼을 이 채권을 발행해서 끌어다 쓰고 채권 사는 사람에게 돈 받아 끌어다 쓰고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으로 갚아주면 요 발행하는 것만큼 돈을 중재받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큰 채권이에요.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 우리 앞에서 큰 채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는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건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 여기는 건축물 중에 특히 주택 하나값. 이런 큰 채권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민간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김영식.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발행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민영주택 재원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는 등록사업자 두 사람만 이 발행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 안 돼. 공공 중에서는 LH공사, 이 LH공사만 주로 민영주택을 건설 공급합니다. 다른 국가지자체 민영주택 거의 안 줘요. 지방공사가 짓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토지주택공사라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을 넘었을 때는 민영인데 민영주택 많이 보시잖아. 그래서 LH 아파트 중에 85 초과하는 거 이 지역이라면 85를 초과하는 게 민영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행권을 가지면 된다고. 민간에서는 이 사람만 예를 들어 주택조합 안 돼요. 다른 민간에는 안 돼. 이 주택조합 등 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 민간인이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한다면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등록사업자로서 발행하면 된다고. 결국 그러니까 민간에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결국 이 사람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발행자부터 하시고 민간이니까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에 대한 차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그래서 주택상환서체를 보시면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두 사람만이에요. 다른 사람 안 되고 이 두 사람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나오잖아요. 우리 등록사업자는 다음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한 차별이고요. 자, 옆에 페이지 방가로 3번에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거 큰 채권의 공통점이고, 양도성 한번 볼까요? 2번, 1번. 주택상환사채 역시 양도하거나 중도해 갈 수 없다. 양도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법에 나오는 5가지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양도 못해. 유일하게 다른 건 양도 돼. 왜 양도 못한다? 역시 여기 공급투소 교란금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까 조합원처럼 유일하게 주택받는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공급투소 교란금지에 걸려서 양도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채권은 여기 안 걸리거든. 근데 양도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양가로 3번에 방가로 1번처럼 등록사업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했는데 등록이 말소가 되면은 그 채권은 휴지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유효하다고. 왜?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아까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보증자가 책임지니까 그 말소가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정도로 일단 보여드렸고, 작은 파트 끝났고 이제 건설 공급 파트 들어갑니다. 여기 공급 파트인데 이 4가지는 제가 우리 앞에서 1, 2월에도 좀 상세히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만큼 저 4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 4가지 하기 전에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갈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404쪽의 원칙 중에서 양가로 1번 일반 공급할 때 얘기인데, 반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중에 반과로 1번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입니다. 자, 사업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 해놓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예요. 그러면 여기 사업주체는 지금 민간 사업체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민간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허가소득세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걸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 속에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입주자라면 당연히 주택보니까 주택의 입주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복리시설은 상가 같은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택과 복리시설 중에서는 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주택을 중요하게 본다고. 복리시설은 상가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민간 사업주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으면 이렇게 모집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 그게 만약에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면 신고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더 간단하고 승인은 좀 더 인정받는 것이라, 물론 인가나 허가보다는 승인이 훨씬 더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는 그냥 승인, 인정받는 게 승인이에요. 시장에서 구청장에 승인받으면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거든요. 근데 복리시설 모집할 때는 신고로 충분하다. 이것도 누구만? 민간만. 만약에 공공사업주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면 승인 신고 다 필요 없어요. 공공이 모집할 때 믿어주니까 그냥 모집하면 돼. 승인 받고 모집하는 거 아니야. 신고도 필요 없다고. 공공이 할 때는 정확해 보세요. 그 정도를 정확히 본 상태에서 4가지, 4가지 얘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다른 건 지금 볼 필요 전혀 없고 408쪽 봐주세요. 408쪽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을 얘기합니다. 양가 1번의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제 4가지 중에 사업체가 지키는 거 2가지가 먼저 순서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하는 그 제도라는 건데, 원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고요. 택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건축해서 이게 전체가 이제 분양할 때 받는 거잖아. 땅과 건축비에 대해서. 근데 원래 분양가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본인이 산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물건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주체가 내가 이 정도 받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분양가가 올라가는 폐단이 존재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는 이 분양가의 택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 하는 것을 사업주체가 정하지 말아라. 법에서 정해주는 가격을 상한선에서 그거 이하로만 공급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다 보니까 역시 민간택지에서 불만이 많아서, 실제 우리 공공택지라면 지금도 여전한 게, 이 택지비 어떻게 구체로 이런 건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공공택지라면은 실제 그 택지를 공급한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서 일정 비용을 가산시키거든요. 그런데 민간택지에서는 실제 매입가가 있어도 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다가 영의자하는 비용을 가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적용받아요. 민간택지는 적용 안 받아. 근데 다 민간택지에서는 아무리 민간택지지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장이 지정하게 해놓고 그곳에서 분양하는 것만 적용받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없으면 안 받는 거야, 민간택지는. 그래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어느 때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구별하는 게 기본이고, 그 구별의 기본이 양가로 1번이에요. 양가로 2, 3번은 대충 보시고, 양가로 1번. 먼저 반가로 1번 적용 대상부터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지 중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일반 공급부는 전제로 합니다. 우리 단체 공급을 한다,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유공자에게 특별 공급, 이런 건 처음부터 적용 안 해. 일반 공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일반 공급하는 공동택지 중에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공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주는 거?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주는 건 여전히 공급받아. 분양받아. 분양가 상한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걸 민간택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 국장이 지정을 해요. 국장이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적용받아. 이 말 빠지면 민간은 적용 안 받아. 네. 자, 그리고 방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적용 안 받는 예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특히 1, 3번이 많이 내서 2번은 좀 길어서 잘 안 냈고 1번이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408쪽에 맨 앞부분에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다른 데를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여기 1번을 봐야 돼, 1번을. 지금 이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안 받아,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제일 큰 혜택이야. 민간택지가 다 그 전에 적용받을 때도 이것만큼은 항상 적용을 안 받아서. 그래서 300세대미만 자투리 땅 활용. 그러지만 무조건 이걸 사업체가 아주 선호해서 짓기 시작한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분양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제일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2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성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공동체로서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자가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자가 유치가 돼야 발전이 될 텐데 외자가 안 들어오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면 당신들 받을 것만큼 받으세요. 우리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견만 하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좀 길어서 그렇고 3번은 관광특구를 전제로 해요.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에 관한 높이가 150m 이상. 관광특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큰 걸 유도해야 관광특구가 멋있게 개발되니까 큰 공동주택을 유도하고자 50층 이상. 초고층 높이죠? 초고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0층 이상. 그런데 높이는 150m 이상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초고층이면 5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200m 이상이잖아. 근데 이거 주택법이라 그래, 주택법이라. 건축법은 상가까지 다르니까 곱하기 4를 해주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다르기 때문에 상가보다 낮은 게 주택이잖아. 주택 높이는 보통 3m예요, 3m. 그래서 50층 이상에 대한 초고층에 대한 혜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높이는 곱하기 3을 해서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가로 이번에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그래서 택지비, 건축비 합쳐지는 게 분양가인데 거기 뭐 산정되는 거 됐어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분양가 공시제는 이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라 이게 공시인데 방가로부터는 공공택지에서만 뭐 여기서는 뭐 그다지 큰 불이익도 없었고 공공택지라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분양가를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 공시해야만 됩니다. 근데 민간택지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안 해요. 민간택지는 원칙적으로 안 하고 공공택지에서는 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410쪽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 국장이 정하는 지역인데 지금 볼 거 없고 넘겨보세요. 412쪽이 3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예정자를 해치지 않게 하는 예정자 보조조치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는. 자, 우리 아까 써놨던 걸 재활용을 합시다. 자, 우리 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입주 예정자에게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대지를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지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 중간쯤에 일단 주택을 건설했으면 주택을 사업체가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이죠.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거야.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사업체가 예정자에게 나중에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여자는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일단 사업주체가 넘겨주기 전에 자기 앞으로 대지와 주택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예정자를 해치는 행위를 할까봐 이거 통지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체가 돈을 잔뜩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도망갔다, 아니면 용의권을 설정해줬다, 지상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물건이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다 넘겨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예 소유권 넘겨주는 처분 행위를 했다, 큰 피해를 줘. 이런 거 못하게 막겠다는 거,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게 하나, 이게 중요한데, 그거 할 때가 이 중간쯤에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적었습니다.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모집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 그렸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 대충 그렸고, 이때부터 보여준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호 대상이 예정자랑 관련된 하나도, 무슨 예정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우리 아까 시장군수구청에 승인 신청한다, 이 승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뭐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뭐 입주자 모집하겠다, 이런 기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넓게 봐도 이때부터 보여주는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관련도 없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보호를 해주느냐? 사용검사 이후에 사용을 시키죠. 입주 가능일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사용검사 다음에 입주 가능일, 입주할 수 있는 날. 요거는 사업주체가 예정자에게 통보하는 입주 가능일인데, 이 입주 가능일은 이제 예정자가 잔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잔금을 지급일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잔금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이 가능한. 그래서 입주 가능일은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요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더 이상 보호는 안 해줘요. 요때부터 60일 제가 절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보호 조치,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원칙의 원칙. 단 주택조합이 할 때는 예외가 적용이 돼요.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진행해서 이렇게 되는 게 조합이 할 때야. 조합이 할 때. 이거는 주택조합이 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줄 때는 입장 모집 안 하거든요. 조합원에게 줄 때.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건 주택조합이 할 때만이고, 보통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체가 지켜야 될 걸 안 지켰다, 위반했다, 형사처벌이 너무 약해. 형사처벌 자체는 참 내질 않아요. 우리 공고에서 하도 낼 게 많아서. 근데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게 2년 2천만 원짜리 밖에 안 돼. 2년 2천만 원. 요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 몸으로 방해하고 그런다면 처벌받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서로 국회 사태 저런데 막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죠, 그냥? 글쎄, 정치적으로 나중에 또 이걸 또 고소 취하는지 몰라도, 지금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거 막으려고 선진화법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서 이렇게 방해됐다,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거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2년 2천만 원짜리 밖에 안 돼. 굉장히 이게 작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실 때 내가 하도 이상해서 그래, 이게. 항상 공급파트에서 지금 사업주체가 지켜야 두 가지, 아까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라,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게 두 가지가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분양권 전매자, 이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거.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일정에 따라 전매하지 말아라. 아까 공급세 교란금지, 주택을 받은 증서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넘기지 말아라, 넘겨받지 말아라 하는 거.
개인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건 사업주가 위반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 당시 뭐 IMF 때는 이거 하도 어겨서 뭐 주택공제조합이 막 날아갈 정도로 그냥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 그런데 2년 2천이에요. 개인이 위반한 것은 누구에게 피해 안 줘요. 본인이 하지 말는 걸 통해서 약간 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게 3년 3천이라고. 3년 3천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걸 안 고치느냐? 알고 있는데 안 고치는 것 같아. 개인 처벌하는 3년 3천만 원짜리는 안 그래도 센데 작년 말에 이걸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깜빡 잊고 있는 줄 알았어, 계속. 3천만 원도 혹시 작다라면 위반에 의해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보다 크다면 3천만 원 아니고 3배까지 벌금 매긴다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건 손 안 대고 있더라고. 하여튼 이래서 간단하다 보니까 위반할 때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그래갖고 많은 위반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나온 게 이건 손대지 않았지만 부기등 이건 훌륭하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게 이거예요. 부기등죄. 사업주처럼 하여금 본인이 가지는 대진화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진화 주택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기등기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다른 등기를 뒤에 했다? 부기등기 이외 행위지 등기는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깨끗이 보호가 되잖아. 아주 훌륭한 제도지, 이거는. 그럼 여기서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부기등기 이후의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고. 대지를 이때 취득합니까? 합니까?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사업승인 받을지도 안 받을지 모르는데 무슨 뭐 누구를 보호해주겠다고 합니까? 쭉 오다가 이때 해주면 돼. 이때부터 보호해주면 충분한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청구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기등기가 안 돼 있으면 모집 승인 들어와서도 안 내주니까 하게 돼 있어요.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주택은 완성이 돼 있어야지. 그럼 주택은 나중에 완성되고 보존등기를 한다 그랬죠?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면 돼. 보존등기도 돼 있기 전에 다른 해가 되는 등기를 사업주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지는 이때 하면 되고 주택은 나중에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면 최대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하면 안 돼요. 보호조치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세요. 1번,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다. 그럼 건설하는 사업 자체를 못하는데 부기등기 오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예정자가 예를 들어 이때쯤 등기를 신청했다 칩시다. 그럼 뒤에 거 말소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등기 순서에서 먼저 보호를 받으니까 상관없다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때로부터 60일이 지났는데 왜 보호를 해줍니까? 이때는 말소해도 되지. 지금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1번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근데 괄호 속에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말한다고. 주택조합일 때만. 이때 이후부터 예정자가 주택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요게 사업주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 같은 얘기고요. 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65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정자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한다는 게 안 되느냐? 해가 되는 거 다. 박스 1번. 해당 주택대지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 안 되고요. 2번에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용익물권이네요. 등기되는 부동산 입자권 설정도 안 돼. 부동산 입자권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가 되면 물권화되죠? 등기되는 거 안 된다고. 등기 못해.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못합니다. 그리고 매매층에다가 처분하는 거 더더욱 안 되겠죠. 이런 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아래 처벌 보세요. 그 옆에. 이 규정을 위반한 자, 진짜 이거 왜 안 바꾸는지 몰라. 2년이야 2천만 원 그냥 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부기등기 보세요. 그 아래. 자, 저당권 설정 등에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대지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저하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지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부기 등기 시기 2번에 1번.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 이 부기 등기 시기를 잘 보시라고. 응?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반가라 2번.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할 수 없다. 원칙은 말소 안 돼요. 근데 말소할 수 있는 예외 3가지가 있잖아요.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예정자가 이미 자기 앞으로 이전을 신청한 경우. 이전을 신청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3가지 경우는 양가로 3번 무효. 부기 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중자는 목적으로 했다. 다 그 효력은 다 무효. 뒤에 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부기 등기가 보기 힘든 효력이 공법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봐야 되는데 416쪽에 분양권 전매제한 하기 전에 416쪽에 투기과일주가 조정대상에서 살짝 살펴보고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기가 가지고 이게 투기가 과열돼 있다는 지구잖아. 그럼 투기가 과열돼 있으니까 이 투기를 과열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막겠다. 그래서 옛날에 분양권 전매가 원래 자유로웠거든요. 자유로웠던 시절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초의 제도가 투기과열제고예요. 그래서 그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투기제도과 헷갈리면 안 돼. 그쪽은 중과세이고 이건 투기과열제고 다른 얘기예요. 이건 공법에 나오는 제도고. 자, 1번 보시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도 지정이 가능하고 시도에서 지정은 가능해. 이 둘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 안정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정해제권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사람이 그 차이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이 할 때는 편합니다. 시도에서 할 때가 좀 더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 차이점. 자, 우리 국장이 할 때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 여러분,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지사라. 이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랫사람 의견 듣고요. 원래 의견 청취로 의견만 들으면 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하도 많이 무시하니까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 이 얘기가 작년부터 붙었는데 말 그대로 뭐 이것도 의미 없어. 그래야 그냥 검토 의견 회신만 해주면 돼. 그 전에 회신도 안 하고 무시했으니까. 난 당신 의견 무시하고 그랬다. 회신해주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국장이 할 때는 편하게 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잖아요. 이것도 아랫사람인 시장, 어수구청장의 의견들을 하면 아주 쉬운 일이 돼. 근데 국장 윗사람 의견은 없고 국장과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로운 거야. 그 차이점. 다른 건 낼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차이점을 한다고. 이 지정 대상도 뭐 투기 우려가 있어 그 박스에 쭉 나왔는데 이 중에 일부만 나중에 슬쩍 할 거 이런 거 나오면 원래 힘든 거예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데 공통되는 일부만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아이고, 왜 또 조정대상직을 먼저 보고 계시나. 아직 투기과열지구 하고 있어요. 지금 양가로 3번.
1년마다 재검토라는 거, 1년마다 재검토. 이것도 1년 중에 하나야. 1년 3가지 중에 하나인데, 누가 지정했든지 간에 국장은 지정된 투기과제를 1년마다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된 것에 대해서 계속 그 투기과제를 유지할지 말지를 1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5절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제는 그전부터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이 현 정부로 생긴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건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야. 필요성 있는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주택 분양이 너무 과열돼 있어요. 시켜야지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죠. 반대로 주택 분양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죠. 적정한 수준을 올려야 되거든. 너무 과열되어 있거나 너무 안 돼 있을 때 둘 다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지정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장만이 지정을 한다. 1번 국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 조정 대상이 된다는 거, 조정 대상이 될 때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앉을 때 제일 위에서 조정을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국장만이 지정한다 보시면 돼. 조정 대상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급파트에 나눈 땅은 크게 3가지 땅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만이 지정한다 그랬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 요거는 국장이. 그래서 다 국장이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시도가 할 때가 좀 더 어렵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좀 다른데, 이 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조정대상 지역인데요. 둘 중에 하나, 1, 2번 둘 중에 하나로 1번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이미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우리 0의 박스에서는 0을 표시하거든요. 규칙인데 우리 규칙에서는 1번의 과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열지역. 이게 과열지역이라고. 동그라미 2번에, 다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가격 등 보급률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박스에서는 2번 위축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정 기준을 본다는 게 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라 이런 거 내면은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그 일부만 나중에 공통되는 것만 제가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따로 뭐 다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과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 곳이야, 이게. 과열 지역이. 예? 어쨌든 여긴 과열과 위축 둘로 나눠집니다.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과열지구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위축지역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 정도. 그러면 옆에 페이지 6절이 주택의 전매 제한이라고 해서,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 주로 3번째로 얘기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예요. 어느 때 이걸 적용받는지부터 보시면 돼. 자, 아무 때가 아니고 우리 6절의 1번은 사업주가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이 됐든 또는 주택이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영에서는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됐든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됐든 주택이나 지위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를 제한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에서도 안 되고 전매를 알선해서도 안 되고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근데 여기 금지되는 전매 개념이 괄호 속에, 금지되는 전매 개념이 괄호 속에 매매든 증여든, 즉 유상이든 증여, 무상이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넘어가는 자체를 막는데 상속만 제외해요. 상속만 제외. 어디서도 일단 상속은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 상속은 어쩔 수 없어. 나머지는 다 한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박스에 나와 있는데 1, 2번은 지위만이에요. 지위만. 3, 4번을 보시면 지위와 주택까지 다 전매 제한 들어가. 지위와 주택까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먼저 1번의 투기과열지구 보시면
투기과열에서 건설 목표는 주택입주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선정된 지위적 분양권만 전매 제한을 받지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받지 않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애초에 이게 처음 도입될 때부터 기존 주택은 손대지 않았어요. 앞으로 당첨돼서 받을 수 있는 지위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해 손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이 조정대상지역은 제일 나중에 신설된 곳이지만 이게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 곳이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역시 입주로 선정된 지위만 얘기합니다. 다만에서 이런 거 평상시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을 너무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뭐 위축지역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이거 제외. 아니 위축지역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인데 무슨 여기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습니까? 과열지역 중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지위. 이건 주택과 지위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직 체결되기 전에 지위라 해도 전매 제한은 당연히 받으면서 나중에 주택을 취득했다. 소유권 이전 등을 해서 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주택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한다는 얘기가 돼. 이것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초반일수록 시세의 차이가 훨씬 생겼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생겼다고. 근데 이거를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해서 분양가를 낮춰주려고 도입했다는 말 이걸 시세 차익이 생긴다고 팔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위와 주택까지 강력하게 일정 기간 동안 판매 못하게 한 거야. 전매 못하게 한 거라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뭐 지방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예외는 있어야 됐어요. 4번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보하는 주택과 그 지위. 역시 지위와 주택 다 해당되는데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 짓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민간택지가요.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때는 그냥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져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지만 옛날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택지라면은 사업체가 자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니까 그냥 분양가 임의로 정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 받은 사람은 전매 제한 걸린다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걸리는데 다만 여기서도 괄호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부터 50층, 150m 이상 공동주택 나오는 거 있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제외. 다른 얘기도 어떻게 다 봐.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아까 우리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도시형에서부터 관광특혜에서 있는 50층 이상 150m 이상 공동주택 있죠?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으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 안 받는 제일 좋은 주택으로 보시면 돼. 둘 다 안 받잖아, 이거는. 응?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벗어났어도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다 안 받는다고. 다 안 걸려. 네? 혜택이 큰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로 해두시고. 양가로 2번의 전매 제한 기간을 보시면 이거 10년 돼서 영위정합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네 가지 사별로 쭉 있어요. 쭉 있어. 네, 쭉 있어. 이 중에 제가 교체하라는 것도 있었고 업무할 때 그냥 펼쳐놓고 보시는 거예요. 시험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려고? 422쪽 넘겨보세요. 422쪽. 자, 양가로 3번의 전매 제한의 이해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전매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에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해도 되는지 사업체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사업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는 사유예요. 우리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아까 대상보다도 80% 이상 이게 나왔던 거야, 이게. 네, 전매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래서 이건 뭐 자세히 그 전에 한번 봤었죠? 자, 3번 1번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주택을 공급받은 지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업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박스 1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군
이전할 때,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무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어요. 생업상 먹고 사는 사정 때문에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다 부득이한 사유예요. 다 이런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전원이 그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일부가 간다면 다 틀려요.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거든, 이게. 여기를 팔고 가야 그쪽 가서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 가족 헤어지면서 세대원 전원이 갈 때를 전제로 하고, 이 사유에서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말이 붙어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해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역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면 갈 수 있게 여기를 팔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 전원이, 역시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아니 해외 이주하겠다는데 뭘 전매제한 그냥 끝나고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마음 들어왔었는데 해외 이주라면 바로 팔고 갈 수 있게. 역시 2년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해외 이주가 아니고 해외 체류라면 적어도 2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기력이 아파시건 안 되고, 이 2년도 지금 주택부 나오는 2년이잖아요. 하여튼 주택부 건축에서는 135를 따로 기억하시는 건 나중에 따로 잘 기억할 거라니까. 그거 외엔 다 2년으로 보시면 돼. 이것도 그냥 그래서 그냥 보통의 2년이다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지원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보는 거.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받아놨는데 이혼하게 돼서 혹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어떤 사람이 받아놓은 것을 상대 배우자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면 줄 수 있어야 이혼이 되죠. 이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면 전매 제한기간 동안에 내내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 이혼을 못해서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이 4번은 7번과 구별하셔야 돼요. 자, 7번 먼저 보시면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이건 혼인 중에 이혼한다는 얘기 없잖아.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뭐 배우자끼리 매매한다. 배우자도 아니지. 이거는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건데 일부를 증여할 때 이건 전부 증여하면 틀립니다. 아까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이혼에서는 4번에서는 전부를 다 줄 수도 있어요. 혼인 중에는 일부만. 이게 아름다운 부부의 재산 형태인, 평등한 재산 형태인 공유를 위해서라고 했죠. 한 사람이 받아놨지만 일부를 증여해야 공유가 돼서 같이 권한행사 사이좋게 손잡고 할 거 아닙니까? 전부를 다 줄 수 있다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에게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 그쪽 단독 소유가 돼버리잖아. 일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과 다릅니다. 5번의 공동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집이 수용당했어요. 그럼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재생 주택을 공급받았다. 공유에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혜택 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6번이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될 때입니다. 아니 이것도 경매공매가 시행되면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줘야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경락인이 경락받고 그래야 채무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전매제한 그냥 끝나기 전에 경락이 안 될 텐데요. 부득이한 사유지. 넘겨보세요. 네 번째는 공급소 교란금지. 공급소 교란금지. 이게 바로 양도양수 금지라는 거 보세요. 먼저 방금 1번에 금지는 증서주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주택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로 보시면 돼요. 주택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 1번 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는 아까 조합파트에 가서 지역 직장 조합원지가 되는 거예요. 리무되는 건 새로 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입자 저축증서, 종합저축증서 같은 거 주택받을 수 있는 증서잖아. 3번의 주택상환사채부 채권증서 요거 하나잖아요. 주택받는 건 요거 하나잖아. 다른 채권은 주택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아까 그쪽 파트에서 양도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 걸려서 4번, 5번이 다 주택받으신 딱지들이죠. 4번에 시장 등에 발행한 무허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아니 무허 건물이 있으면 행정청이 철거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 하면 철거할 수는 있는데 철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주민들 그럼 당장 철거만 하면 어디 가서 살으라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살 곳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임대주택 등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거든요. 확정 딱지 그 아래.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주대책으로 지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잖아요. 다 주택받을 수 있는 증서지가 대상이고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뭐냐? 뭐가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위 1의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느냐? 1번 양도 양수. 그 아래 양도 양수로 알선하는 행위. 알선한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광고 다 한대요. 부정한 법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금지는 양도 양수 개념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지는 양도 양수 개념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매매든 증여든 관리변 등을 처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만 제외해요. 상속저당만 제외입니다. 아까 전매에서는 상속만 제외여서 비슷한데 지금 여기서는 상속저당도 제외.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상속저당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공소교란금지 파트에서는 그 아래 그 위반시 조치도 지금까지 내질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할 거예요. 여기서 금지 행위를 제일 많이 이게 공소교란 행위로서 금지되느냐 아니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상속저당을 제일 많이 물었어. 허용되는 걸로. 허용되는 걸로. 그러니까 상속은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저당도 허용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주택받은 증서주의에 대해서 돈 빌리면서 거기 저당 잡을 수 있다고. 저당 잡고 나서 저당 거시로 넘어가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그래서 상속저당은 허용되는 행위로 다른 건 다 안 돼요. 그 아래 알선 광고까지 다 안 되잖아.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었다고. 그걸 좀 잘 보시고. 거기 위반시 조치는 여러 가지 참 조치 있는데 나중에 슬쩍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뭐 됐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리모델링 허가. 자, 우리 427쪽에 건설공과 관련 없이 리모델링 허가가 나오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뭐 둘 다 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터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시장건설구청장의 허가. 그 아래도 조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건설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업생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30대 이상이면 사업생이 받는 대로.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리모델링 허가라고요. 이건 건설공급이 아니잖아. 허가받아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429쪽에 증축 리모델링 요거 하면 끝납니다. 이제 자 여기서 간단해. 지금 안전진단이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죠. 정비법에 나왔던 재건축 정비계 위반하는 안전진단과 요거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틀은 서로 비슷해. 자 지금 리모델링 중에서도 대수선형 또는 증축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 할 때는 필요 없어요. 증축할 때가 안전진단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대수선보다는 증축이 새로운 면적이 증가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봐서 과연 증축이 될지 안 될지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예요. 이걸 대수선형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체로 틀린다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건설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의무적으로 요청해야만 되고 요청받은 시장건설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시장건설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에서는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증축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 증축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재건축을 하자.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재건축을 정비사업 등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위험한 걸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얘기.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틀리고
동그라미 6번. 시장운수 구청장은 안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여부를 이분들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제가 정비법에서 원래 여기라면은 그쪽이나 비슷한데 안전단을 지금 시장운수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돈 내는 거야. 시장운수 구청장이. 그런데 요청이 한 경우 때 요청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쪽이나 이쪽이나 구조 똑같잖아요. 이제 주택법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보통 1시간 한 40분에 걸쳐서 농지법을 하는데 두 문제 나눈 법이라 한 문제 맞출 생각으로 한 1시간 40분을 거쳐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하여튼 특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지법에 대한 것은 5, 6월 강의를 해서 미루고 또 7, 8월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